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75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해 1월 20일 이후 가장 많습니다. 정부는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초입으로 규정하고 확산세를 꺾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국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1,275명,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1,200명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이제 뭐 좀 그 정체를 이어온 측면도 있었는데, 최근에 1,000명대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원인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저도 700명대 하다가 갑자기 1,200명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예측을 못했던 건데요. 아마 정부 내에서는 누가 예측을 하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첫날은 사실 700에서 1,200으로 뜰 때 첫날은 원래 주말 효과 때문에 한 10%는 더 나오는 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숫자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오늘도 또 발표가 계속 나오고 앞으로 추세는 더 증가할 추세일 거기 때문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개개인의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긴장감 다 풀어졌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백신도 정부가 원했던 한 25% 조기 달성하고 그다음에 거리두기 완화된다는 발표 있었고 백신 혜택이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심지어는 또 소비 쿠폰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정부든 민간 사이든지 간에 긴장이 풀어지고 경각심이 떨어진 것이 이번 4차 유행을 촉발시킨 가장 큰 원인이고요. 하필이면 이제 휴가 좀 일찍 휴가 가시는 분들도 좀 있고 또 대학생들이 또 일제히 방학을 하면서 많이 이제 그동안 못했던 활동을 많이 하고 등등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듯이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고 델타가 아마 지금보다 비율이 더 높아진다면 당연히 이번 유행은 정말 만만치 않을 거다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지금 긴장감이 완화됐던 탓이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확산세 잡기 위해서 검사 수도 대폭 늘리고 또 특히 수도권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선제적으로 올릴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행의 초입 단계라는 진단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요. 어느 정도까지 더 늘어날지 그리고 이 유행이 얼마나 갈지 예측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참 맞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제 3차례 유행을 겪으면서 3차 유행을 보면 한 150명 선에서 안정세를 보이면서 조금 증가세를 보이다가 1,240명까지 올라갔는데 한 40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을 정점으로 우리가 이제 3차 유행이 끝나나 보다라고 나오는 데까지가 한 3월 말 정도 거의 한 100일 걸린 셈이죠. 지금 유행은요. 그 당시에 150명에서 생긴 게 아니라 지금은 400~500명대에서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00이 되고 1200이 됐기 때문에 속도로 봐서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앞으로도 적어도 2주나 3주 정도의 상승할 길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떻게든 잡히겠죠. 이제 거리두기 하고 경각심 하고 하면은 잡히겠는데 그때부터 떨어지는데 그 2배 정도의 시간은 걸릴 것이다. 왜? 3차 유행 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안 좋은 조건들은요. 3차 유행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많이 겁을 내면서 단계를 막 올려가고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결국 안 가긴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만히 보다가 지금 의문에 사실은 요새 유행하는 1패를 당한 거예요.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갑자기 4차 유행이 지나겠단 말이죠. 그러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암만 조인다 하더라도 그 조여가지고 바이러스의 전체 사회에 도는 바이러스의 양이 줄어드는 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사이에 지금 백신을 못 맞고 기다리고 있는 특히 60세 이하의 그 층들에서는 감염이 만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도 이 단계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수도권이 가장 지금 급선무이기 때문에 수도권만이라도 이제 가장 높은 단계 거리두기를 격상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아무튼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서울은 4단계 격상도 논의 중인 것이고요.
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좀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그래픽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로 상향이 되면 사적 모임이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까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시 이후부터는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식당과 카페는 현재와 동일하게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요. 결혼식장은 현재 99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4단계로 상향이 되면 친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활동도 비대면만 허용이 됩니다. 예. 그간에 비해서 상당히 강력해진 조치인데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이 생기는 셈인 거잖아요. 이런 조치가 현재 확산세를 잡을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2차 유행 때 광복절 집회 이후에 1, 2주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아마 1, 2주는 비슷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코로나 라이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국민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제 동시간대와 비교했고 지금 이 시간도 비슷한 수치로 나옵니다. 아마도 내일도 1000명대가 넘을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보이는데 일단 오늘 0시 기준으로 주평균 일일 확진자가 387.4명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근데 3일 연속 389명 이상이 되면 4단계 기준을 충족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1.6명 차인데 아마 내일도 똑같이 1000명대가 나오고 서울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면 이 수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틀 동안 1000명이었고 그전에 700명대였기 때문에 네. 내일도 1000명대로 나오면 이 수치가 훌쩍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4단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 새로운 방역 지침을 정부가 설정을 했는데 또 지키지 않으면 정부의 지침이 또 오락가락한다. 또 제대로 잡지 못한다는 비판을 직면하기 때문에 사실 이미 비판을 좀 받고 있긴 합니다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엔 2명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5월 정도부터 6월 지나오면서 이제 백신 접종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인 정도만 모인다 하더라도 한 명이 백신을 맞았으면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명은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3명이 이제 또 자유롭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두 달 사이에 급증했죠. 이동량과 접촉량이. 그리고 지금 전국에 있는 휴양지라든지 이런 듯이 숙박업소가 또 이미 또 만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이 상황을 잡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뭐 정부의 고민도 사실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격상을 하는 부분은 최고 단계로 또 격상하는 부분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거 뭐 충분히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늘 엄중하게 보고 늘 기준을 만들어 놓고만 있을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단계 기준을 충족했다면 격상을 시키면 되는데 선제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이미 했어야 됐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해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정부가 망설이는 이유는 뭐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어려운 분들, 특히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 힘드니까 보호해 주겠다라는 건데요. 지난 12월 달에 정점을 치닫고 있을 때 1200명을 넘었을 때 저는 뭐 3단계 가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결국 안 가고 예. 4인 이하 집합 허용하는 걸로 가면서 그럭저럭 갔었죠. 그런데 그렇게 강하게 안 누른 결과 상당히 그 기간, 사실은 뭐 지금까지 300명 밑으로는 거의 떨어져 본 적이 없고요. 400~500명 선을 계속 유지하니까 이게 지금 장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중간한 분위기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어렵겠지만 동의를 구해서 짧고 굵게 한번 강하게 한번 스톱하자. 그리고 다시 문 열자.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렇게 실험을 해서 뭐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가봤던 길이고 예. 정부는 여러 가지 그동안 정책을 굉장히 잘해왔습니다. 특히 백신 정책, 나이 60세 이상에 다 함으로써 좀 위중증 환자 줄고 사망자 줄고 지금 이렇게 정말 잘했지만 이번에 이 4차 유행을 예측을 조금 늦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정보를 받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정보를 만들 수도 있고 항상 보고 있거든요. 저도 잠깐 일할 때 제가 원하는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게 그게 너무나 편했습니다. 내가 분석하고 싶은 모든 자료를 가르쳐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6월 중순에 우리가 상당히 즐거워하고 있을 때, 편안해하고 있을 때 그때부터
휴대전화의 이동량이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등등 지금 말씀하셨던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다 늘고 있는 추세는 이미 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예측을 못했으니 이제는 좀 미리 한번 좀 단단하게 조여서 짧고 굵게 한번 가무는 전략을 세우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수도권 중에 서울이 지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가 따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만 4단계로 격상하는 가능성을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인데 이게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좀 짧고 굵게 가자는 것이 결국 이제 서울이 중심이 되겠지만 그전에도 우리가 몇 차례 경험을 했듯이 서울만 단단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광역 그 교통권이 예, 예. 지금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 또 조금 안정되게 잘 유지는 해왔지만 인천 시민들은 조금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인천도 같이 가야 되는. 그전에도 인천을 뺐다가 결국은 다시 넣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같이 가되 정지자체에서 조금 섭섭한 점이 있으면 3단계를 놓고 좀 응용을 하는 4단계 준하는 응용을 좀 하는 식으로 해서 서울만은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좀 다 잡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단계 격상을 결정하는 시점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 정부에서는 선제 격상이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게 선제적인 대응이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될지 그 부분도 좀 조언을 주신다면요. 예, 사실 숫자를 정해놓은 것은 어떤 과학적인 근거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특히 이번 4단계는 단계가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계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낮습니다. 4단계는 가기는 가겠지만 거의 안 가는 단계이고 1단계는 거의 단계가 아닙니다. 그냥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단계이기 네네. 때문에 우리가 단계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조정할 수 있는 정도가 지금 없는 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걸 갖고 기준을 삼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온 그 기준이라도 딱 맞으면 그냥 바로 지켜주는. 그러니까 서울 같으면 389명입니다. 평균치가 3일 연속 389명을 넣으면 바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매뉴얼에 그렇게 써놨기 때문입니다. 예, 예. 근데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그 기준에 맞았을 때 즉시 시행한 적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 올라갈 때도 조금 하루 이틀 이제 보면서 했는데 지금 이번에 안 하면요. 이제 토요일, 일요일 되면은 주말 때문에 아무래도 숫자가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누구나 다 이제 좀 주나 보다. 이제 조금 안정세인가 이러면서 또 며칠 늦어지겠죠. 근데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게 뭐냐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지금 이 역학을 보고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서는 3일만 늦어도 어마어마한 환자 발생의 차이로 난다는 것은 이미 정설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왕 하실 게면 좀 빨리 시작해야 빨리 끝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동안 참 많은 교훈이 있었죠. 하루라는 시간 내지는 이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공간에서 발생하면 이게 뭐 100명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확산세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가 또 감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교육부에서 학교와 학원에 대한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고3 학생 그리고 고교 교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시작하고요. 학원 종사자 대상으로 해서 백신 우선 접종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사 운영 방향이 어떻게 달라진다고 하나요? 일단 오늘 교육부가 발표하기로는 2학기 전면 등교는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고3 학생들 그리고 2022년 대입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조기 졸업자들 그리고 고3 휴학생들 다 포함해서 고3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제 백신을 접종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요. 그리고 지금 교직원과 학생들의 접종 동의율이 거의 97%입니다. 65만 1,000명 중에 63만 2천 명이 다 맞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빈틈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교에서 발생된 교직원과 교원 그리고 학생들 43명이 이제 집단 확진이 됐고 대전 유성구의 고등학교도 이제 40명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늘어날 수가 있고 다른 학교도 이제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방역 조치를 좀 더 강화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유의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 방학 중에 지금 집중 훈련과 각종 대회 참가가 예상되는 학교 운동부 그리고 체육 중고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강화되는지도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참가자 명단 지금 5천여 명의 명단이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검사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학생들이 운동을 할 때, 연습을 할 때도 이제 방역 지침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제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19일부터 이제 학생들이 백신을 맞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상황처럼 또 어떻게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요. 그 외에는 별개로 수도권에서 영어학원 8곳에서 누적 326명의 집단 확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예. 학원도 있고 성동구의 학원도 역시나 10여 명의 집단 확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입시 학원 그리고 체육도 사실은 별도의 학원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원과 학교 모든 곳이 나서서 일단은 여름께 학생들이 확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 현재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 오늘부터 핵심 방역 수칙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해당 업체는 즉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동안에는 첫 번째 위반했을 때는 구두 경고에만 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현행 방역 수칙을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인 경고를 받고요. 운영 중단 10일로 강화됩니다. 그리고 위반사항 2차 적발 시에는 운영 중단이 20일, 3차 때는 3개월 동안 운영 중단이 되고요. 4차 이상일 때는 폐쇄 명령이 내려집니다. 다만 그 시설 방문객이나 가게 손님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구분하게 됩니다. 당국에서는 일단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이런 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현장 업주들의 반발은 없겠습니까? 일단은 현장 업주들의 반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 인원 제한하면은 단체 손님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음식이나 식사 가격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4단계로 격상했다고 하면 심리적으로 얼어붙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현장에서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단속을 하게 된다고 하면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저는 당과 청와대가 조금 빠르게 협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이 상황이 저는 사실 데자뷰처럼 느껴집니다. 작년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연말에 회식과 송년회 분위기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약간 느슨하게 11월부터 방역을 했어요. 그러다가 12월에 셧다운이 되기 시작해서 그 지침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시 다운이. 그래서 그때도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때 손실보상제를 빠르게 도입을 해서 11월 한 달은 적어도 임대료 정도는 보존할 수 있게끔 빠르게 지급을 하고 12월에 잡고 나서 송년회를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한 달이나 또는 2주 정도는 강하게 옥죄는 보상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끔 한 것은 정부 방역당국 책임 말고는 다른 곳에 찾을 수가 없거든요. 국민들이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 또는 한 달을 손실 보상을 어떻게든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다시 단계를 조정할 수 있겠다, 추이를 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신호 없이 그냥 현장에서만 옥죄기만 하면 자영업자들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을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빠르고 긴밀하게 대처를 해야지 이걸 그냥 사인만 하겠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만 하겠다라고 이 책임을 정부가 아닌 자영업자한테 지우는 행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함께 분담하는 것으로 조금 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영업자들한테. 그래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렇게 무섭게 단어만 쓰지 말고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국에서 좀 소통을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효성 논란이 있는 방역 대책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방역 대책 중에 서울 25개 주요 공원, 한강공원, 청계천 이런 곳에서 10시 이후에는 음주를 할 수 없다. 이 그 내용인데요. 근데 취식 행위 전부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요. 음주만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이런 지적이 있네요.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그 술도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술과 그 외의 음식을 꼭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정부의 방침은 이해는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제 정신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방역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잊어먹거나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인데요. 의학자로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술이 들어가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많이 하면서 비말을 서로 교환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조례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어떤 특정 지역에서 취식 금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는 게 맞고요. 지금 저렇게 해놓으면 사실은 그중에 상당수는 또 더 밀폐된 곳으로 숨어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젊은 혈기에 10시에 안 가고 싶은 사람, 집에 안 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음지에 모여서 그것이 뭐 어떤 모텔이 되든 또 뭐가 음식점이 되든 간에 가서 그렇게 해서 모여 있으면 더 많은 감염이 생기거든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야외에서 조금 시간을 정해서 조금 추가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야외하고 실내하고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반대로 불면 서로 암만 얘기를 해도요. 한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그럴 정도로 우리 환경을 잘 생각하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취식 금지인 줄 알았지 술만 안 된다 하는 건데 그 외국 가보면 술 안 된다니까 이 봉지에 싸가지고 종이봉지. 예, 많이 예.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면은 지금 우리의 행정력으로 봐서 그걸 누가 종이를 열어가지고 보자고 하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좀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그 방침이 아닌가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력한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방역 당국의 브리핑에서 나왔던 내용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민관 합동 예측 결과 7월 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일쯤 지나면 지금 상태라면 하루 평균 최대 2,100명까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잖아요. 상당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건데 이게 뭐 변이의 영향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젊은 층 중심의 확산세 영향으로 본 걸까요? 네, 이제 그런 수리에 의한 계산은 그 전부터 쭉 해왔었고 맞은 것도 있고 잘 안 맞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청장도 단서를 달았습니다. 잘 관리가 안 될 경우. 예. 그래서 지금 뭐 알려지는 그 감염 재생산율에서 1.25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1.25배씩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예. 게다가 플러스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되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생깁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감염이 생기니까 저는 오히려 이거를 제대로 상황 관리를 못하면 2,100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러나 이제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다 같이 조심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지만 아무도 바깥에 외출하지 않고 방송도 하지 않고 이렇게 안 하고 전부 다 조용히 앉아서 보름을 보내면 바이러스는 다 사라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관리를 하고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뭐 2,000명이라는 숫자를 얼마든지 안 볼 수 있다. 예. 그런 방향을 잘 유도해 가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고 아마 앞으로 그렇게 할 거다 하고 오늘 사실은 그 정경청장이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직접 하는 걸 보면 참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와 같이 송구스럽단 말까지 꺼낼 정도로 조금 우리가 상황이 잠깐 안 좋아졌지만 다시 열심히 하면 저는 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우리는 작년 3차 때하고 다른 게요. 우리는 백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네. 백신만 제대로 들어가면 되고요. 이제 앞으로 발표가 나오겠지만 연말쯤 되면 약으로 먹는 그러니까 독감도 이제 먹는 약으로 치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먹는 약이 좋은 약 대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 맞고 병 걸리면 약 먹고 이렇게 하면은 독감 다루듯이 우리가 언젠가는 그렇게 할 날이 올 건데 그 날이 아주 멀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좀 동참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예, 뭐 방역 당국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께서 지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희망적인 내용을 말씀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돌파 감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백신 접종 완료했는데도 걸리는 돌파 감염 사례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지금 지난달 28일 현재까지 돌파 감염 사례가 총 81명인데요. 백신별로 보면 화이자가 37명이고 아스트라제네카가 25명, 그리고 얀센이 19명입니다. 이 돌파 감염이 잘 일어나는 백신이 따로 있는 건지 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현재 일반적인 감염, 돌파 감염의 양상, 어떤 백신 간의 차이점 그런 게 실제 존재한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저 그래프가 상당히 흥미로운 그래프인데요. 사실 저 숫자는 다른 나라에서 발표하는 돌파 감염보다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적은 숫자입니다. 이론적으로
저렇게 적게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 주력이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맞은 아스트라입니다. 예. 네. 화이자는 그보다 훨씬 적게 맞았는데 예. 돌파감이 화이자가 더 많이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들은 다 화이자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돌파는 더 많이 당하는 겁니다. 예. 네. 저게 소위 말하는 리얼 월드입니다. 현실에서는 우리가 계산해서 실험실에서 보고 아주 잘 디자인된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랑 저게 다른 것이죠. 만일 저게 어느 정도 맞대면 아스트라제네카가 화이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절대로 열등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우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고요. 최근에 나온 보고를 보면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항체를 가지는 것을 다 뭐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체액 면역과 세포 면역이랑 크게 두 개로 나눠지고요. 체액 면역이 항체이고 세포 면역은 T 임파구라는 살해 세포.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세포가 우리 몸에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건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부분적으로만 측정을 해오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세포 면역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그런 또 연구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져서 결국 방어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방어력으로 따지면 아스트라가 더 나으니 지금 아스트라를 기다리는 분이든 화이자가 돌아오는 분이든 그냥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뭐든지 괜찮다. 특별히 더 나은 건 없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데이터라고 보고요. 돌파 감염은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예, 생길 수밖에 없고요. 독감 주사 맞고도 독감 걸리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19, 이 백신도 역시 그런 범주일 거기 때문에 많이 안 되면 좋은 거고요. 일부 되더라도 크게 실망하실 건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께서는 이어지는 사건 큐브 함께해 주실 거고요.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